안녕하세요. 파주에 살고 있는 주부예요. 지금은 결혼한 지 30년이 다 되어서 아이들도 제 갈 길을 잘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서 하나뿐인 동생과 저만 남겨두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에겐 부모 없는 자식은 절대 만들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며 이악 물고 살았죠. 어려서 고아인 저와 여동생 그리고 남동생 그 누구도 저희의 공부 뒷바라지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고등학생이 되던 해에 동생들만은 꼭 기필코 공부를 시키겠노라며 서울로 상경해 가발 공장부터 시작하여 버스 회사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돈 버는 족족 고아원에 보내며 동생들을 훌륭하게 키울 거라는 다짐을 하면서요. 그것만이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나중에 떳떳할 것 같았거든요. 전 무조건적으로 동생들만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돈 보내는 거야? 너도 너 입을 옷도 좀 사고 꾸미기도 해라. 맨날 버는 족족 고아원에 보내고 남는 게 어딨니? 남는 거 그냥 반값이랑 밥값만 있으면 되지. 옷이야 어차피 입으면 닳는 걸 왜 사? 내 동생들은 나처럼 고생 안 하고 훌륭하게 키울 거야. 보란 듯이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떳떳하게 말이야. 이번에 우리 명진이가 1등 했다던데 얼마나 뿌듯하던지. 어이구, 동생들은 너한테 진짜 고맙겠다. 부모도 이렇게는 못할 거야 아마. 친구지만 정말 존경스럽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시간이 지나자 동생들과는 소식이 끊겼어요. 고아원 원장님 말로는 동생들이 저를 찾으러 서울에 갔다고 하는데 그땐 전화도 귀한 시절이라 제가 기숙사를 옮기는 틈을 타 연락이 끊긴 거죠. 하루아침에 동생들마저 잃고 정말 혼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속상하던지 아마 그 마음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소식이 끊기고 동생을 찾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일만 하는 저한테 누군가가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것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가발 공장에서 전 미싱을 했고 남편은 공장 아들이었어요. 그렇게 사랑에 빠져 시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1남 3녀의 장손이었고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여동생들이 있는 장남이었어요. 밑으로 여동생들이 많다 보니 참 다정하기도 했고요. 고아라서 널 반대했는데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 허락하는 거다. 이 집에 들어와서 앞으로 살림도 잘 배우렴. 네 어머니,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살림은 서툴지만 시켜만 주시면 뭐든 다 하도록 할게요.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쩌다 우리 애가 저런 애랑 눈이 맞아가지고. 아주 너 여우꼬리가 9개 10개는 달린 거냐? 참나, 하나뿐인 우리 장손을?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어머님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 아파요. 제가 잘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부모도 없는 네가 뭘 잘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만 지켜보면 알겠지. 하여튼 우리가 엄청 리지는 장사하는 줄만 알아. 시어머니는 절 탐탁치 않아 했지만 남편이 절 많이 아껴주기도 했고 시아버지 또한 저를 좋게 봐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결혼이었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아무도 없는 저에게 남편은 가족이 되어주며 살뜰히 절 챙겨주었죠. 서울에 올라와서 외롭고 혼자라는 생각으로 우울에 차있던 저는 남편을 만나 많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행복했습니다. 복덩어리다. 아주 일도 야무지고 전성도 착하고 이런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니 경사다 경사야. 안 그래? 그렇죠.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고 제가 장가 하나는 진짜 잘 갔다니까요. 아버지 닮아 보는 눈이 있나 봐요. 에이, 아니에요. 저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더 잘할게요. 당신도 너무 고마워. 나도 더 잘할게. 존재 자체만으로도 빛나는구나. 너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는 거는 다 흘려들어. 원래 셈이 많아서 그래. 아들 뺏긴 게 억울해서 저런다. 그러니까 너도 그러려니 하고 참아주렴. 사과는 내가 미리 하마. 난 두 팔 벌려 우리 며느리 환영한다.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인 것 같아요. 전 아침에 시부모님 밥상과 신우들의 밥상, 그리고 낮엔 가발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엔 또 집에 와 어른들 밥을 차리고 청소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어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시아버지가 참 저를 많이 아껴주셔서 그 시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공장 쉬는 시간마다 저를 얼마나 챙겨주시던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를 참 못마땅해 하는 시어머니와 달리 시아버지는 부모 없는 저를 참 안타깝게 생각하며 딸처럼 여겨주셨어요. 아가야, 힘들지? 이거 어머니 몰래 가져온 거다. 귀한 거니까 너만 몰래 먹고 좀 쉬엄쉬엄 해. 다른 사람들처럼. 아버님, 감사해요. 이 귀한 걸. 아버님은 드셨어요? 이렇게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감사히 먹을게요, 아버님. 다음에 또 사다 주마. 요새 젊은이들은 이런 거 좋아한다지? 주말이면 너도 민석이랑 나가서 데이트인지 뭔지도 하고 그래라. 에이, 공장도 바쁘고 주말이면 아가씨들 빨래도 해야 하고 바쁜걸요. 이렇게 아버님이 챙겨주시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시엠이 무서워서 그러냐? 내가 말해줄까? 너도 숨 쉴 공간은 있어야지.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시집살이 힘들 텐데. 아니에요, 아버님. 행여나 어머님한테 그런 말씀 마세요. 전 이렇게 아버님이 챙겨주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벅차고 좋은데요. 아버님의 손에 들려있던 건 주머니 속에 꽁꽁 감춰둔 초콜릿이었어요. 그때 당시엔 초콜릿도 꽤 비싼 가격이었기에 아버님이 직접 구해서 저에게 한 번씩 갖다 주시기도 했었죠. 그 정성에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는 저는 시아버지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았어요. 집에선 어머님이 구박도 하고 시누이들이 저를 무시했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그런 시댁에서 저의 방패막이 되어주신 분이었어요. 참 아버님의 사랑 생각만 해도 정말 감사한 분이죠. 예, 내가 이거 물걸레질 하라고 하지 않았니? 이렇게 대충 쓱 닦으면 어쩌란 말이야? 다시 닦아라. 어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내가 꼭 이렇게 말을 해야 하니? 이래서 본데 없이 잘한 것들은 안 된다니까. 어느 정도껏 이어야지. 어우, 답답시려. 당신도 참 말이 너무하는군. 당연히 살림이 처음인데 모를 수도 있지. 얘 아가야, 괜찮으니까 천천히 치워라. 일하느라 집안일 하랴. 쟤도 몸이 많이 모자라요. 당신이 너 그렇게 이해 좀 해. 당신은 처음부터 잘했나? 나원 참. 아니, 당신이 애 앞에서 저한테 이렇게 하면 제가 뭐가 돼요? 참나, 넌 참 좋겠다. 아주 니네 시아비가 네 말만 들으니. 젊어서나 늙어서나 아주 내 편은 없지 아무도. 누구는 시집 자라서 시아비가 지 편만 딱 들어주니 얼마나 좋을 거야. 어휴, 환장해. 시어머니가 제게 뭐라고 할 때마다 시아버지는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를 못마땅해 하셨지만 어쩔 도리는 없었죠. 그렇게 시아버지에게 감사한 마음만을 안고 살아가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불현듯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을 동반한 뇌졸중으로 쓰러진 시아버지는 갑작스레 거동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친정 아버지 같던 시아버지가 쓰러지자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제발 일어나셔라 라는 소망만을 안고 바래고 바랬어요. 시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던 공장은 자연스레 남편 몫이 되었고 시아버지는 집에서만 누워 지내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아, 이제 어떡해? 아빠 저렇게 영영 못 일어나시면 집에서 간병할 사람 필요한데 간병인 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유, 그러게나 말이다. 그렇게 짱짱하던 니네 아버지가 쓰러질 줄을 누가 알았어? 에휴, 막막해. 공장은 잘 굴러가는 거냐? 네, 공장은 제가 있어서 괜찮아요. 아버지가 빨리 일어나 개차하셔야 할 텐데. 참 이것저것 신경 쓰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아니, 무슨 스트레스가 있다고 뇌졸중이야? 요양원에 보내야 하나? 간병인을 구해야 하나? 어찌할지 모르겠네.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간병인을 당장이라도 구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전 제가 아버님을 모시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다행히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예전에 따둔 터라 아버님을 모시기엔 저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의 사랑도 모르던 제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 아버님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거든요. 간병이 엄청 힘든 일인 건 알면서도 제가 하겠다고 나서니 시어머니는 화색이 돌더라고요. 신우도 마찬가지였고요. 가족이 맞나 생각이 들었죠. 전 시아버님을 요양원으로 차마 보낼 수가 없었거든요. 남들은 힘들다고 하였지만 전 정말 아버님을 모시고 싶었어요. 생각 좀 해봤는데 제가 아버님을 간병하면 어떨까요? 공장 다니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있고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 그럴래? 그래, 너네 시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예뻐했니? 사람된 돌이라면 네가 해야지. 그게 당연한 거야. 간병이 쉬운 게 아니고 얼마나 힘든 건데 진짜 할 수 있겠어? 잘 생각해. 이건 마음으로만 하는 일이 아니야. 자기 마음은 고마운데 그래도 그냥 간병인을 따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보통 경력자도 하기 힘든 게 간병인데 자기처럼 젊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 아니야. 잘 생각해 봤어. 근데 그래야 할 것 같아. 아버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이렇게 꼭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 얘는 새아기가 할 수 있다잖니.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고 공장은 당분간 쉬어야겠구나. 아버지 돌보려면. 그리고 그게 도리이기도 하고 안 그러니? 내가 왜 네 생각을 진작 못했지? 하여튼 잘됐다. 됐어.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 말자. 네, 제가 아버님 모실게요. 아무래도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당연하지. 그리고 생각해보면 은혜 갚는다고 생각해. 너네 시아비가 얼마나 잘했어. 잘해준 거에 비하면 아주 껌이지. 전 그렇게 아버님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아버님의 대소변은 물론이고 식사까지 모든 걸 책임져야 했죠. 하지만 싫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부모의 사랑이 뭔지 알게 해주신 분이라 정말 제 손으로 건강해지셨으면 했거든요. 간병을 하면 할수록 아버님은 좋아지시기도 하셨지만 갈수록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장장 7년을 제가 간병을 했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저에게 고마워하면서도 참 미안해 하셨어요. 그 미안해하는 마음을 잘 알아서 제가 더 잘하고 싶었죠. 너한테 미안해서 빨리 죽어야 하는데, 어휴, 이 몸뚱이 도움이 정말 안 되는구나. 너도 참 힘들지? 고고 고운 나이에. 아니요,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이 저한테 주신 사랑에 비하면 전 한없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내가 뭔 사랑을 줬다고 하냐? 네가 얼마나 잘했어? 우리 집에 시집와서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맨날. 어휴, 미안하지 내가.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내가 미안하다 정말. 나까지 아프게 되니 네가 더 고단해진 건 사실이잖아. 전혀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 없었다면 솔직히 이 집에서 생활하는 거 힘들었을 거예요. 남편보다도 아버님이 더 의지됐으니까요. 아버님은 중간중간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내뿜으셨지만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지 9년째 되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그때 한 번 더 들여다볼 걸, 그때 더 잘할 걸 후회만 남더라고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까지 아버님의 병간호를 꿋꿋이 했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만이 남았어요. 그렇게 아버님의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유품을 정리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살 사람은 산다고 또 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죠. 자기가 정말 고생했지.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아버지 요양원에나 가셨을 텐데. 자기 덕분에 집에서 돌아가실 수 있게 됐어. 아니야. 아버님이 진짜 친정 아빠같이 잘해주셨는데 내가 더 잘할 걸, 이 생각만 드는 걸. 아, 공장에 일손 부족하지 않아? 힘든데 쉬워. 이제 애들 뒷바라지 하면서 그냥 내조만 해도 충분해. 자기는 할 도리 다 했어. 그러니까 너무 일하려고 하지 마. 그래도 막상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니까 이상해서 일하는 게 편하기도 하고 공장도 집이랑 가까우니까 내가 도울까 봐. 남편은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쉬길 바랬지만 전 일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한 명의 인건비라도 아껴야 한다며 저에게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길 바랬죠. 전 아버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남편을 도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도 적극 찬성을 했고요. 전 오히려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렇게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놀면 뭐하냐? 애들이야 알아서 크는 거고. 공장에 한 명이라도 인건비를 아껴야지, 안 그래? 나가서 도와주거라. 네, 그래야죠. 그러려고 했어요. 그나저나 어머님은 괜찮으신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영 식사도 못 하셨는데. 살 사람은 살아야지 무슨. 아픈 사람은 일찍 죽어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 잔소리 말고 이제 공장이나 나가서 도와라. 어머님, 아픈 사람은 일찍 죽는 게 도와주는 거라뇨.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니고 너무하세요. 아, 아니에요. 어머님도 힘드시겠죠. 참 너무하다 싶기도 했지만 어머님도 얼마나 슬프면 저렇게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할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전 그렇게 남편과 공장에서 일을 하며 신우 2명을 시집 보냈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어린 신우들을 볼 때마다 내 동생들도 이만큼 컸겠지. 지금은 밥벌이는 잘하고 있을까를 생각하며 지냈죠. 한 번씩 미치게 사무치는 그리움은 어쩔 수 없었고요. 동생들이 너무 보고 싶어. 꾸역꾸역 참고 참았는데
얘네는 잘 지낼까?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너무 가슴 아프다. 아, 그러게. 빨리 찾으면 좋을 텐데. 지난번 그 고아원에선 연락 없대? 고아원에 한 번쯤이라도 가볼만 할 텐데. 전혀. 그 이후로 한 번도 오지 않았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서울이 얼마나 흉흉한데, 안 그래?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어. 찾을 수 있을 거야. 의지만 있으면. 그러니까 힘내, 명수가. 동생들 꼭 만날 수 있게 될 거야.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헤어진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단 한 번도 동생들을 잊은 적이 없던 저는 가끔씩 마음이 저려오고 아파졌어요. 그런 남편이 얼마나 위로를 해줬는지 오히려 남편 때문에 버틸 수 있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동생과 비슷한 인상착의를 보았다고 연락 오는 것만 보고 미친 듯이 달려나가던 때도 있었어요. 얼마나 심장이 뛰던지 전 그냥 공장 옷을 입은 채 달려나갔어요. 어머, 이거 꼭 내가 아는 사람 같네. 아니, 이쪽이 사모님 동생이라고요? 아니, 저기 쌀가게 쪽 있죠? 그 근처에서 본 것 같은데. 네? 정말요? 쌀가게 근처 말하는 거죠? 만약 맞으면 정말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금방이면 돼요. 공장에 같이 일했던 사람이 우연히 제 동생 사진을 보고 자기도 아는 사람 같다며 말을 하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전 미친 듯이 동생을 찾으러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공장 사람이 말해준 사람은 동생과 닮은 사람이었을 뿐 동생은 아니었죠. 얼마나 황당하던지. 그리고 집으로 와 시어머니께 혼도 많이 났어요. 하지만 전 만약 또 그런 일이 있었어도 달려나갔을 겁니다. 너네가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네 애들 밥도 굶기고 지금 일하다 말고 뛰쳐나가? 얘가 어쩜 그렇게 책임감이 없어? 아니, 그러게 말이에요. 언니, 어쩜 그래요? 애들 밥은 누가 주라고? 하여튼 올케 언니 보면 세상 편하게 산다니까. 안 그래요? 죄송해요. 동생들을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앞뒤 안 가리고 뛰어나갔는데 아니더라고요. 심려 끼쳐드렸어요, 제가. 그 동생들 죽었겠지. 너도 참 미련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동생들을 찾아? 당장 잊어라. 다시 한 번만 더 이랬다간 봐. 아주 얄짤 없을 줄 알아. 우리 아들이랑 이혼시키고 빈몸으로 내쫓을 테니 그리 알아. 알겠어? 어휴, 미련해. 어머님, 말 다 하셨어요? 어떻게 제 동생들이 죽었다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고요. 어머, 얘 눈 부라리는 것 좀 봐. 너 누가 그리 가르치든? 아,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아나무인이야? 어쭈? 어머, 언니, 그만해요. 엄마 쓰러지겠다. 현실 파악 좀 하라는 걸 가지고 그렇게 앞뒤 구분 없이? 아우, 진짜 무식해. 신우와 어머님은 그렇게 저에게 모진 소리를 해대고 본인들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막내 신우는 참 얄미웠습니다. 저와 나이 차이도 나이 차이였지만 어찌나 아픈 소리만을 그렇게 찔러 해대던지 제 심장이 너덜너덜 찢어지는 날이 많았죠. 전 속으로 울어야 하는 날이 많았어요. 가족 떨어진 마음을 어찌할까요? 매정하다고도 생각했지만 너무 속상했어요. 저에게 시댁 식구들은 가족이었지만 시댁 식구들에게 저는 일해주는 도움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신우이는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어머님에게 자랑자랑을 하더라고요. 철없는 신우이 누가 데려갈까 생각했지만
집신도 짝이 있다고 생각했죠. 시어머니는 막내 신우마저 시집을 가겠다고 하자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얼마나 신이 나셨던지. 이제 검사 임용돼서 발령받았어. 그래도 내가 남자 하나는 잘 물었지? 어찌나 다정한지. 그리고 더 대박인 건 시부모도 없더라고. 아이고, 잘됐다, 잘됐어. 시부모도 없으니까 넌 시집 가면 아주 수월하겠어. 아이고, 검사 사이 보겠네. 기특한 것. 정신 차려라. 마음 그렇게 쓰지 마. 시부모가 없으니까 좋다고? 참나,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겠어. 안 그래? 너도 참 철없다. 오빤 빠져.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 해놓고 할 말이 뭐가 많아? 오빤 엄마한테 죄인이야. 알겠어? 내가 검사 사모님만 돼봐. 신우와 나이 차이가 나는 남편이었지만 신우는 오빠 얘기를 개똥으로 하는 그런 동생이었어요. 참 신우랑 결혼하는 사람도 알만했어요. 얼마나 보는 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신우랑 결혼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안타깝기도 했죠. 그렇게 신우가 남편감을 데리고 온다는 날, 신우와 시어머니는 제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지. 아니, 우리 검사 사이가 인사 온다는데 아무래도 내가 생각해봐도 너같이 고아 며느리가 이 집의 큰 며느리라는 게 아무래도 말이 안 되지 않니? 뭐 고상한 것도 아니고 네가 뭘 이뤄놓은 것도 아니고 이 집에 기생하며 먹고 사는 주제에 안 그래? 네? 기생이라뇨? 저 시집 오고 23년 동안 뼈 빠지게 살림하고 공장 일하면서 애들 키우고 살았어요. 그런 제가 기생을 한다뇨? 너무하세요. 정말 말씀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 제가 1, 2년 모신 것도 아니고 이제 좀 마음 열어주실 때도 되지 않았어요? 아니, 말은 바로 해야지. 모셨다니? 우리 집에 언니가 들어와서 산 거지. 그리고 누가 보면 아주 대단한 일 한 줄 알겠어요? 아가씨 학교 다닐 때부터 도시락 싸고 빨래해주고 지금 그건 뒷바라지 아닌가요? 생색내는 건 아니지만 정말 너무하네요. 시무와 신우의 말을 들으니 서글펐습니다. 역시 저에게만 가족이고 이 집구석에 저는 도우미 아주머니 그 이상도 아니었죠. 잠 허탈해서 그들을 쳐다보고 있을 때 시무와 신우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걸 강요하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어이가 없던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솔직히 남편 될 사람 데리고 오는데 언니 같은 사람이 내 올케란 게 좀 부끄럽거든요? 뭐 아무도 아니고 검사까지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저희 집을 깔보겠어요. 안 그래요? 그날 좀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그래, 그게 좋겠다. 아예 친구를 만나거나 이 집을 비워주렴. 너 없어도 되니까 그냥 그날만, 어? 너도 오랜만에 바람도 쐬.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아가씨 결혼할 남자 당연히 제가 봐야죠. 절대 못 그럴 거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밖에서 만나시든지. 전 이 말만을 남기고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펑펑 울었습니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취급을 받고 살아야 하는지도 의문이었고 신우이도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렇게나 내가 살뜰히 챙겼는데 돌아오는 건 창피하다니. 전 절대 그들 뜻대로 되지 않게 하리라는 마음으로 꿋꿋이 참았죠. 그리고 신우의 남편감이 인사 오던 날 신우는 절 조용히 시래기 있는 곳으로 부르더니 절 밀어 넣어 버렸어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마침 남편이 공장일 때문에 바빠서 못 오는 틈을 타 이런 일을 벌인 거죠. 전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그리고 문을 열라며 문을 차며 소리쳤죠. 하지만 아무도 대꾸해주지 않았습니다. 여기 누구 없어요? 문 좀 열어요. 여보, 나 여기 있어. 제발 문 좀 열어줘. 여기 얼마나 깜깜하고 답답한데. 아가씨, 어머님, 문 좀 열어요. 애들아, 엄마 여기 갇혀 있어. 얼른 문 좀 열어줘, 어? 너무들 한 거 아니에요, 정말? 아무리 애쳐봐도 돌아오는 건 메아리뿐이었어요. 정말 굴욕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23년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만행이라뇨. 지금 생각해도 참 아찔하고 속상한 마음뿐이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혹시나 남편이 왔을까 싶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 보았습니다. 역시나 아무도 대답이 없었죠. 그런데 덜컹거리고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니 문짝이 뜯어졌어요. 그 누나? 여긴 어떻게 된 거야? 나 명진이야. 기억나? 누나가 왜 이런 취급을 받고 있어? 어? 명진이라고? 네가 명진이 맞아? 아니 명희는 내 동생들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거 알고. 아니 명진이 네가 웬일이야? 문짝을 뜯은 사람은 바로 제 잃어버린 동생 남동생이었어요. 자꾸 시래기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길래 급한 통화를 할 겸 베란다에 왔다가 제 목소리를 듣고 문짝을 뜯은 거였죠. 동생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절 알아보았습니다. 큰 누나인 저를 말이죠. 그리고 왜 이 꼴로 이렇게 있냐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저와 명진이가 부둥켜 안고 울고 있을 때 신우와 시어머니는 달려와 저희를 보고 어안이 벙벙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우 입에서 나온 말이 참 경악스럽더라고요. 얼마나 가소롭던지 화도 났어요. 아니, 명진 씨, 우리 올케 언니랑 왜 그러고 있어요? 아니, 언니는 거기 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둘이 혹시 아는 사이? 네, 친누나예요. 올케라니. 그럼 누나 이 집의 며느리란 거야? 제가 그때 말했죠. 누나를 잃어버렸다고. 그 누나예요. 남동생의 입에서 본인의 누나라는 말이 나오자 시어머니는 갑작스런 태세 전환을 하기 시작했고 신우이도 마찬가지로 왜 저보고 거기 시래기 쪽에 있었냐며 모르는 척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가증스럽던지 오늘에서야 사다를 내야겠다고 생각하였어요. 아니, 어쩜 이런 우연이? 그럼 우리 며느리의 남동생이란 말이야? 남매가 참 인물이 좋네. 우리 검사 사이 누나였다니. 어머니, 참 뻔뻔하시네요. 아가씨도 마찬가지고요. 나 여기 밀어넣은 게 당신들이잖아. 어디서 모른 척이야? 명진아, 누나가 창피하단다. 23년을 이렇게 뼈 빠지게 시댁을 위해서 일한 내가 검사 사이 앞에선 창피한 며느리래지 뭐니? 누나는 널 만나서 기쁜 마음도 있지만 이 결혼은 절대 반대다. 내가 23년 동안 본 신우이는 인성 개차반에 이 집구석은 어떻고? 누나도 이제 이 집구석이랑 손절할 생각이야. 우리 못다한 이야기는 차차 하도록 하자. 반가워, 내 동생, 우리 명진이.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누가 보면 진짠 줄 알겠어. 언니가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 하더니만 오늘 그런 날인가?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면 명진 씨가 다 믿잖아요. 언니, 말 조심 좀 해요. 우리 행복했으면서. 닥쳐, 이 여시 같은 년. 어머님, 아니 아주머니도 딸년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에요. 사람 위에 사람 없는 거지. 어떻게 나를 시래기실에 가둘 생각을 하다니.
이 인간 말종들 같으니라고. 이 결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허락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제가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오자 남동생은 절 따라 나왔고 남동생의 바지가라기를 붙잡는 신우이를 뿌리치더라고요. 이거 놔. 당신이 진짜 우리 누나한테 그렇게 대했어? 진짜 실망이다. 난 당신이랑 이제 끝낼 거니까 딴 데 가서 알아봐. 우리 누나 눈에 눈물 나게 한 거 나 절대 용서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그동안 네 실체 숨긴 거였어? 내 앞에선 상냥한 양의 탈을 쓰고선 어휴. 아니에요, 명진 씨. 다 오해야. 진짜 언니가 정신이 좀 이상하다니까. 나 못 믿어요? 우리 행복했잖아요. 정신이 이상해? 하! 입 닫어. 가증스러우니까. 우리 누난 내 전부였어. 알아? 네가 그렇게 함부로 대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고. 니까짓 게. 시모는 검사 사이를 놓치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땅을 치며 울어댔고 신우마저 땅을 치고 울었어요. 전 남동생과 그 자리에서 나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이 둘째 동생인 여동생을 불러주더군요. 저희 셋은 얼마나 부둥켜 안고 울었는지 그날 못다한 이야기를 하느라 밤을 새울 지경이었어요. 남동생과 여동생은 서울에 올라와 각자 고시원을 잡아 공부를 하고 저를 찾아 헤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공을 하기 위해 고아원도 못 가고 공부만을 했다고요. 그래도 어찌나 고맙던지 참. 언니, 그동안 어디 있었어?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 우리 언니가 붙여주는 돈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어. 언니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얼마나 우리가 언니 기다렸는데. 그리고 명진이는 검사도 됐어, 언니. 보고 싶었어. 고마워, 명희야, 명진아. 이렇게 잘 자라줘서. 내가 너희를 더 찾았어야 했는데 너무 고맙다. 이제 우리 헤어지지 말자. 누나, 이제 우리 걱정은 마. 우리 다 밥벌이도 하고 잘 살거든. 누나 이제 우리가 호강시켜줄게. 그 집구석 내가 용서 못해. 아니야. 이렇게 너희를 찾은 것만으로도 난 다 기뻐. 이제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정말 고마워. 이렇게 잘 자라줘서. 전 짐을 챙겨 애들과 남편 이렇게 분가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그날 있었던 만행에 대해 듣더니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 크게 실망을 했죠. 다행히 남편 또한 제 편에 서주었고요. 그래도 참 든든했어요. 시누이가 중간중간 제 남동생을 찾아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남동생은 쳐다도 안 보고 멀리하였고 시어머니도 아들 잃은 슬픔에 몸져 누우셨죠. 다신 어머니 얼굴 안 봅니다. 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이 사람이 23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제 어머니 안 같아요. 너무 실망입니다. 아들 하나 없는 셈 치세요. 그렇게 잘난 딸들 많으시니 딸들이랑 행복하세요. 그럼 이만. 아이고, 어디 가니 우리 장손이. 내 옆에 있어야지. 딸년들이 무슨 소용이야. 내가 잘못했다, 아들아. 제발. 아니요. 잘못은 명숙이한테 구하세요. 용서받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요. 전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사세요. 절대 연락하지 마시고요. 아, 죽을 때도 마찬가지로요. 엄마 벌이에요. 평생 외롭게 사셔야 되는 뭘. 시댁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신우의 결혼까지 파토시키고 나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야 행복을 되찾았죠. 그동안의 전 도움이었더군요.
진작 알았지만 그래도 씁쓸은 했어요. 지금은 참 행복해요. 남동생이랑 여동생도 찾고 명절엔 도란도란 식구들끼리 옛날 얘기도 하고요. 너무 잘 자라준 동생들을 보면 뿌듯하답니다. 이젠 조카들에게 본인들이 저에게 받은 것들을 다 돌려준다며 아직까지 조카들만 보면 어쩔 줄 모르는 동생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리고 남동생은 얼마 후 좋은 여자를 만나 장가도 갔어요. 마음씨도 곱고 착한 여성으로 말이죠. 신의와 이어졌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기 짝이 없지만 말이에요. 늦게 찾은 동생들이지만 역시 핏줄은 핏줄이더라고요. 얼마나 만나기만 하면 할 말이 많은지 이런 게 남매고 형제인가 봅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기까지 참 많은 세월 돌아왔지만 단연코 지금 세월이 제일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예쁘고 멋있게 잘 자라준 내 동생들, 그리고 항상 힘이 되어주는 내 남편, 나의 힐링인 자식들,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만 살 수 있기를 또 바라고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한 지는 오래되었는데요. 사실 이혼 당시 남편의 상황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남편 덕을 볼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남편의 덕을 보게 되니 참 신기하기도 하고 예전의 마음고생을 보상받는구나 싶은 마음도 드네요. 남편과는 대학과 CC였습니다. 남편과 같은 과 동기로 만나게 되었고 긴 연애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로지 저는 남편만을 보고 결혼을 결심한 것이었어요. 남편의 집은 홀어머니의 장남인 남편과 2명의 여동생들이 있었어요. 시댁의 모든 행사는 제 책임이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 시모는 말 그대로 시집살이를 시작하셨어요. 저도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건 전혀 상관없이 매주 방문 강요, 행사 강요 등 모든 것들을 강요하기 시작하셨죠. 결혼하고 처음 맞는 시아버지 기일에도 시모는 저를 무지막지하게 부려먹었습니다. 야, 너는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라는 게 우습니? 전날부터 와서 준비를 해야지. 당일에 와가지고 허겁지겁 음식하는 꼴이라곤. 에휴. 어디 옛날 같아서 봐라. 욕 처먹고도 남았을 일인데 내가 이렇게 마음이 넓어서 다 이해하는 거다. 솔직히 요즘 세상에 나처럼 대인배 시모가 어디 있니? 어머님, 저도 일하고 있어요. 일하는 상황인데 낮에 와서 이렇게 음식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눈치도 보이고요. 좀 이해를 더 해주세요. 제가 전날까지 와서 음식 준비하길 원하시면 저 일 그만두고 남편 혼자 벌라고 할게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생활이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나마 제가 같이 버니까 이렇게라도 살 수 있는 거지. 어머님 드리는 생활비도 그전에는 이 정도 챙기지 못했잖아요. 저랑 결혼하고 나서 그 정도로 맞춰서 챙겨드리는 건데 줄어들어도 괜찮으시겠어요? 참나? 돈 번다고 유세니? 나는 혼자서 애새 다 키웠어. 남편 벌이가 많지 않으면 옆에서 기죽지 않게 기 살려줘야지. 너는 너무 드세다 드세. 네가 너무 드시니까 우리 아들이 기도 못 펴고 벌이도 안 느는 거 아니니? 너같이 드센 애는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데리고 갈 사람도 없었을 거야. 아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저니까 남편 데리고 사는 거죠. 솔직히 어머님도 다 아시는 사실 아니세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서운하죠. 누가 봐도 아닌 소리를 어머님이 하시니까 정말 서운하네요. 그러니 앞으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다 늙어가지고 며느리한테 별소리를 다 듣는다. 내가 수찬 아빠 뒤따라갔어야 이 꼴을 안 봤을 텐데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나? 며느리한테까지 이런 개무시를 당하고 너 내가 남편 없다고 해서 무시하는 거니? 시어머님은 만날 때면 항상 어처구니 없는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만히 듣고만 있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기분이 나빴죠. 남편은 시댁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어요. 시모와 동생들의 압박에 제대로 기도 못 펴고 살았었습니다. 이렇게 시모나 시동생들이 저에게 막말을 퍼부어도 그 사이에서 제대로 중재도 해주지 못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과도 항상 크게 다투곤 했습니다. 아니, 당신 그래도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시댁 식구들이 솔직히 다 나한테 너무한 거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중간에서 중재 한 번을 안 하고 그렇게 있어? 무슨 남일 보듯이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게 어디 있어? 나 진짜 너무 서운해. 적어도 그 앞에서 내 편은 들어줘야 맞는 거 아니겠어? 나는 당신만 믿고 이렇게 시댁 행사 다 참석하는데 당신은 나 몰라라 하잖아. 그럼 어떡해? 내가 당신 편 들면 식구들이 당신한테 더 못되게 굴 텐데. 그냥 차라리 내가 가만히 있는 게 나아. 결혼할 때도 그랬잖아. 내가 당신 말만 듣는다고 오히려 엄마랑 동생들 당신한테만 뭐라고 그러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면 안 되겠어? 우리 집 가는 것도 이제 서서히 줄여볼게. 당신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어. 근데 나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당황스러워. 식구들이 솔직히 당신한테 막말할 때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막막하고 당황스럽다고. 아무리 말한다고 해도 내 말 듣는 사람도 없고 나도 중간에서 힘들어. 알았어. 당신이야 뭐. 전부터 그랬으니까 내가 뭐라고 하겠니? 그럼 앞으로 내가 당신 식구들한테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냥 참견하지 말아줘. 나도 이제는 못 참겠어. 당신이랑 연애할 때부터 당신 식구들 말이라면 무작정 들었잖아. 그때도 내 편 제대로 들어주긴 할까 싶긴 했는데 역시나였어. 그렇지만 나도 그냥 당할 사람은 아니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그럼 가만히 있기만이라도 해. 알았어. 앞으로 당신이 어떻게 하든 내가 당신한테 뭐라고 할 일은 없을 거야. 차라리 내가 나서는 것보다 당신이 나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당신한텐 참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우리 식구들 안 보게 해볼게. 남편은 호언장담을 했지만 사실 저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어릴 적부터 시댁 식구들에게 엄청 시달리면서 살았습니다. 특히나 시모는 남편을 무슨 1분 대기조로 생각을 하곤 했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 남편에게 전화해서 바로 집으로 달려오라는 말을 하기도 하셨죠. 그런 시모의 말을 거역할 수조차 없었던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동생들 역시 남편을 돈줄로 생각을 했어요. 돈이 필요할 때면 항상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돈 좀 보내달라며 말을 했었죠. 남편은 대학 다닐 때부터 학교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거의 잠잘 시간 빼고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미친 듯이 번 돈도 결국 대부분 시댁 식구들의 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남편 자체만으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에게 좋은 방패막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댁 식구들의 막말은 제한이 없었던 것이었죠. 날이 갈수록 시댁 식구들의 막장 태도는 더욱 심해지기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남편에게 요구하던 것들을 그대로 제가 해주길 원했어요.
특히나 신우들은 매달 연락이 와서 용돈 좀 제대로 챙겨달라는 말을 뻔뻔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가 막혔던 건 저뿐이었어요. 언니, 이번 달에 저 용돈 좀 올려주면 안 돼요? 요새 쓸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있어서 지금 받는 걸로는 너무 모자라요. 오빠한테 말하니까 이제는 언니가 오빠 월급 관리한다면서요? 오빠가 예전부터 저한테 챙겨줬던 거라서 솔직히 갑자기 끊는 건 아닌 것 같고 매달 보내주던 용돈에서 조금 더 얹어서 보내줘요. 이건 결혼 전부터 해왔던 거니까 언니가 거절할 건 아닌 건 아시죠? 아가씨 이제 몇 살이죠? 이제 28살 아니에요? 지금쯤이면 대학도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할 때 아니에요? 그런데 취업도 준비 하나 안 하고 그렇다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비 버는데 부족해서 부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매일 집에만 있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앞길은 자기가 챙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공부하려고 돈이 필요한 거면 그 정도는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아가씨는 공부하려고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취업을 하세요. 취업을 준비하는 거 아니라면 더더욱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아니, 언니가 뭔데 오빠가 주는 용돈을 마음대로 막아요? 이건 언니가 아니라 저희 오빠가 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동생을 위해서 챙겨주는 용돈 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왜 언니가 여기에 관여를 해요? 솔직히 웃긴 거 아니에요? 오빠가 매달 고생해서 버는 돈을 왜 언니가 관리를 해요? 오빠한테 주고 알아서 쓰게 해야지. 언니 혹시 우리 오빠가 번 돈 친정에 빼돌리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 영화를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저희 집은 다 일을 하고 있어요. 아가씨랑 동갑인 제 동생도 지금 취업해서 오히려 부모님 생활비를 드리고 있어요. 저도 못 드리고 있는 생활비를 우리 동생이 주고 있다고요. 저는 여기 시댁 챙기느라 바쁜데요. 그리고 아가씨 오빠 월급이 얼마인 줄이나 알고 그러세요? 시댁에 들어가는 돈도 다 못 벌고 있는데 제 돈에서 그거 채우고 있어요. 알고나 하는 소리냐고요. 오빠 돈 따로 관리한다고 하면 저도 충분히 그거 알아서 관리하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시댁에 들어가는 돈이 줄어들 텐데 괜찮겠어요? 신우들은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용돈을 달라며 연락을 해왔던 적도 수십 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그런 것들을 쳐내지 못했고 결국 남편의 월급은 제가 관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신우들에게 냉정하게 대할 수 있었던 것도 저였던 것이죠. 저의 냉정한 태도에 신우들은 정신을 차린 듯 했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취업을 했다며 전해왔고 그렇게 알아서 잘 사는 줄로만 알았어요. 한동안 조용했던 시댁에 갑자기 난리가 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신우들이 집을 나가버렸다는 소리와 함께 남편은 저에게 울며불며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죠. 무슨 일인지 알아봤더니 신우들이 일을 다닌다던 곳은 회사가 아닌 대출을 받아 자신들의 가게를 열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6개월도 되지 않아 망했던 거죠. 사업을 하면서 당길 수 있는 대출이란 대출은 다 남긴 상태였고 거기다가 카드론이며 개인 사채까지 모두 다 끌어다가 쓰고 있던 통에 결국 해결하지 못해 잠적을 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중에서 남편이 대출을 받아 빌려줬던 돈도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입이 10개라도 당신한텐 할 말이 없어. 나도 동생들이 이렇게까지 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
사실 처음에 어렵다고 하면서 도움 요청했을 때는 대출 안 받아주려고 했었는데 동생들이 하도 마지막이라면서 사정사정해서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사업 정리하고 나서는 바로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하길래 급하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이렇게 잠수를 탈 줄이야 상상도 못했다. 내가 어떻게든 동생들 찾아서 얼른 이 사태 해결하라고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니, 어떻게 해결을 할 건데? 작심하고 도망친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찾을 거냐고. 거기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걔네가 정신 차려서 갚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솔직히 걔네 정신 하나도 못 차릴 거고 돈 갚지도 않을 거라 생각해. 내가 이럴 거라는 거 알고서 당신 월급도 내가 관리를 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어떻게 나 몰래 대출을 받아서 줄 수가 있어? 진짜 어이가 없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할 거야? 일단 당신 당장 갚아야 할 돈이 얼마야? 그거라도 막아야 하는 거 아니야? 당장 갚아야 할 돈은 3천이야. 그리고 동생들 빌려준 건 5천 정도 더 있고 내가 어떻게든 투잡 뛰어서라도 갚을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나 당신 돈 한 푼도 쓰고 싶지 않아. 우리 집 일은 내가 알아서 해결을 할게. 그러니까 나 도와주지도 말고 우리 가족들도 도와주지 마. 그냥 누가 도와달라 말해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 어떻게 모른 척을 해? 신우들한테 있는 채무는 내가 갚아줄 수 없어. 그런데 당신한테 있는 빚은 어쨌든 내가 갚아줄 수 있고 갚아줄게. 그래도 당신은 내 사람인데 어떻게 모르는 척을 할 수가 있어. 당신 힘들게 손 놓고 있을 순 없어. 당신이 투잡 뛴다고 해도 솔직히 언제 다 갚을 수 있을지 그것도 모르는 거고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걸 어떻게 하려고. 그냥 내가 일단 급한 건 갚아볼게.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도와주지만 다신 시댁에 도움 안 줬으면 좋겠어. 앞으로는 그러겠다고 약속해줘. 또다시 시댁에 도움 주면 그때는 당신이랑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 알았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동생들 하는 뻔한 레퍼토리 그냥 넘어가 준 게 미쳤던 것 같아. 시댁이랑은 이제 영 끊고 살게. 정말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사실 나는 진작에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약속을 하고 나서 남편의 채무를 모두 청산했습니다. 며칠 뒤에 신우들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무래도 돈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던 것이죠. 결국 동생들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에게 누구 하나 미안해하거나 고맙다는 사람들이 한 명이 없어서 참 씁쓸했네요. 그래도 이후에는 시댁 식구들과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게 되었어요. 남편과는 서로 정말 잘 지냈습니다. 연애할 때도 큰 다툼 없이 잘 사귀었고 시댁만 아니라면 전혀 다툴 일이 없었죠. 남편도 저를 위해 노력했고 저 역시 남편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한 약속은 끝까지 어떻게든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과 헤어지게 된 이유는 아무리 연을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었던 시댁 때문이었습니다. 신우들이 파산을 하고 시댁은 더욱 힘든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신우들은 일용직을 전전했고 시모 역시 식당 설거지나 서빙을 하면서 생활을 했죠. 시모의 몸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시댁을 더 이상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죄책감과 미안함이 쌓이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시댁을 외면하지 못하겠다며 말을 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당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난 지금 내 환경 뿌리치지 못하겠어. 당신도 들어서 알겠지만 엄마가 많이 아프셔. 동생들은 아직 정신도 못 차리고 살고 있고 나라도 엄마 곁에서 모시면서 살아야 할 것 같아. 당신한테 나랑 같이 가자는 말은 차마 못하겠어. 그리고 나도 당신이 나 때문에 우리 집에 얽히는 거 원치 않고 이제라도 당신과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이야. 여보, 당신 뜻이 그러면 나는 뭐라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도 난 당신과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러니 이혼은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 당신이 가서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건 말리지 않을게. 그렇지만 시댁과 교류를 하는 것 때문에 나랑 헤어져야 하는 거면 신경 쓰지 말고 이것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하는진 모르겠어. 나랑 헤어지지 않으면 우리 식구들 또 뻔뻔하게 당신한테 요구할 거야. 우리 엄마 모시거나 아니면 돈 달라고. 무작정 요구하고 찾아올 텐데 사실 내가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지 못할 것도 뻔하고. 솔직히 나는 우리 집이 힘든 것보다 당신이 힘든 게 더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 당신은 나한테 정말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인데 나 때문에 힘들어진다고 하면 난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내가 부탁할게.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자신의 가족들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다면서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생각이 정말 완고했기도 했지만 저 역시 그동안의 세월 동안 힘든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합의하에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 후 저는 지금까지 쌓은 경력으로 사업을 시작했죠.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일도 잘 풀리고 전보다 몇 배는 더 되는 수입을 벌게 되었어요. 남편과 연관된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혼 후에는 남편의 소식을 더더욱 들을 순 없었어요. 모두 이사를 가버렸기 때문에 어디서 살고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어요. 7년 동안 남편은 저에게 전화나 메시지 한 통 보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한때 추억으로만 간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서서히 남편의 기억이 흐려지고 있었을 때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강수찬 씨라고 아시나요?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집에서 강수찬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족분들과는 연락이 안 되고 지갑 안에서 연락처가 발견되어서 연락드립니다. 현재 전화 연결이 되는 가족분들이 없어서 이렇게 전화드린 거예요. 강수찬 씨와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바쁘지 않으시다면 방문하셔서 신원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시신이라뇨? 죽었다는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죽은 상태로 발견된 거죠? 언제 발견되었는데요? 강수찬 씨는 제 전남편이에요. 저랑 이혼한 지는 7년 되었고 그동안 연락은 없었고요. 집도 이사를 가버려서 모르고 있었는데 왜 죽었어요? 사고인가요? 아니면 강수찬 씨가 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저희도 조사 중에 있긴 하지만 침입 흔적이나 혹은 다른 것은 아직 의심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수면 중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 전에 앓던 질병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집주인분께 여쭤보니 며칠 뒤에 요양원에 들어갈 거라고 해서 집을 정리하려고 가셨다가 발견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신원 확인을 해야 하니 방문하셔서 확인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망 소식에 정말 크게 놀랐죠.
가족들과도 아무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고 놀라기도 했어요. 그대로 시신 인계가 안 되면 곤란하다는 말을 듣고 바로 달려가 남편의 신원 확인을 했습니다. 안치실에서 본 남편의 얼굴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저와 헤어질 때보다 훨씬 더 마른 몸과 얼굴을 보며 오열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더욱 제 마음을 슬프게 했던 것은 남편 손에 결혼 반지가 그대로 껴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발견 당시 남편의 소지품을 확인해 보니 가지고 있던 지갑 안에는 제 사진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 측에서 겨우겨우 남편 가족들과 연락이 닿아 시신 인계를 요청했지만 시모와 신우들 모두 시신 인계를 포기했다고 했죠. 인계가 되지 않으면 결국 무형고자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선 저는 시모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네가 여긴 웬일이냐? 네 남편, 아니 전 남편 시신 인계 받으라고 설득하려고 왔니? 우리는 돈 없어서 인계 받을 수 없다. 돈도 없는데 어떻게 장례를 치러주겠니? 거기서 알아서 장례도 해준다고 하니 인계 안 받겠다고 했다. 어차피 너는 남이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있을 이유가 있니? 이제 와서 네 남편 불쌍하든? 상관하지 말고 가.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남편이 그래도 몇 개월 전까지 일한 돈 당신네들한테 다 보내줬다면서요. 당신네들 생계 다 책임지면서 일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남편 병 걸려서 치료받아야 했는데 그것도 받지 못하게 하신 것 같던데 당신네들이 사람이야? 남편이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을 해줬으면 장례라도 제대로 치를 수 있게 도와줘야지. 제발 시신 인계 받아주세요. 가족 아니면 인계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부탁합니다. 우린 돈 없다니까. 그렇게 인계받고 싶으면 내가 사인은 해줄게. 근데 장례 비용 네가 다 내. 아니 네가 낼지 안 낼지 모르니까 지금 돈으로 여기 집에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시신 인수받아서 장례 치르게 해주지. 그런 거 아니면 나 절대로 인계 안 할 테니 그렇게 알아라. 시모는 장례식에 필요한 돈과 생활비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남편을 인계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의 장례를 위해서 시모에게 돈을 드리고 남편을 인계받을 수 있도록 했죠. 남편 측 친인척은 없었지만 남편의 직장 동료들과 저의 친정 식구들이 모여 남편의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가는 길이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모두 함께해 주었죠. 장례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시댁 식구들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장례가 끝이 나고 저는 남편의 소지품을 정리하기 위해 남편이 살았던 곳에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정리를 하다가 남편이 저에게 남겼던 편지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저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연애를 할 때 썼던 데이트 통장이 그곳에 있었죠. 제 이름으로 만들었던 통장이지만 이제는 거래를 거의 하지 않는 통장이라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까지도 거래한 내역이 있어서 저는 은행으로 가 내역을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해 보니 그 안에는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었던 순간에 남편의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사망보험금 수령 안내 전화였어요. 강수찬 씨 보험 담당자입니다. 강수찬 씨 사망보험금 수령인이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서류 안내해 드릴 테니 첨부하시고 보험금 받아가시면 됩니다. 강수찬 씨가 가입을 했던 보험이 좀 있는데 내역은 다 알고 계시나요?
모든 보험금 수령자가 고객님으로 되어 있는 상태라서 아마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제가 보험 수령인인가요? 저는 7년 전에 이혼해서 이미 남남인데요. 그런데 제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다 제가 수령인으로 되어 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인가요? 저는 그런 말 들은 적이 없었는데요. 아, 강수찬 씨가 가입하실 때 사모님 이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혼하신 상태셨군요. 어쨌든 가입하신 강수찬 씨가 수령인으로 고객님 정보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몇 개 있는데 고객님께서 한번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네요. 궁금하신 사항은 방문하시면 자세하게 내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남편은 모든 보험금의 수령인을 저로 지정을 해두었다고 했어요. 여기에 매달 월급에서 일부를 저와 썼던 데이트 통장에 조금씩 저축을 해두었던 것이죠. 남편이 품 안에 고이 품고 있었던 편지 속에는 그동안의 미안함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저에게 빚을 갚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겨두었어요. 역시나 남편의 사망보험금이 저에게 수령된다는 소식을 알고선 시모가 찾아왔습니다. 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 죽음값을 받아? 너 우리 아들이랑 못 살겠다고 이혼했잖아. 7년 동안 코빼기도 안 보여놓고서는 이제 와서 죽으니까 보험금을 받아? 너 남남 아니니? 남인데 어떻게 그 보험금을 받을 생각을 해? 양심이 있으면 그거 그대로 우리한테 줘야지. 그거 그냥 가지고 가면 정말 너 도둑놈 심보인 거 알지? 도둑놈 심보는 내가 아니고 당신들이지. 남편 그렇게 아픈 거 뻔히 알면서도 치료비 많이 들까 치료 거부한 거 당신들 아니야? 그동안 번 돈도 거의 당신들 생활비로 가져다 줬다고 하는데 뻔뻔함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당신들 양심이란 게 있어?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았잖아. 거기 찾아온 동료들 다들 한 목소리로 당신들 욕하더라. 월급 다 당신이 가지고 가버려서 남편 라면만 먹고 살았던 적도 있었다고. 투잡까지 왜 뛰냐고 물어보니까 생활비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하더라. 당신이 어떻게 엄마야?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건 걔가 원해서 그렇게 산 거야. 걔가 효자라서 그런 거고 엄마 고생하는 거 싫으니까 그런 거야. 아픈 거 치료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 그리고 그 치료 비용이 얼마인지는 알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었으면 치료 받으라고 했겠지.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치료 받으라고 해? 너야 돈 벌고 부모 건강하니 그런 걱정 안 하겠지만 우리는 먹고 살 길이 걔밖에 없는데 어떻게 여유롭게 살겠어? 치료 못 받아서 죽은 거 아니고 네가 걔 버리고 가서 외로워서 죽은 거야. 양심 없는 것. 아무리 뻔뻔해도 그렇지. 아들 비 다 빨아먹었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돈 가지고 가고 싶으면 어디 한번 소송해서 가지고 가봐. 근데 당신네 나한테서 이미 돈 뜯어가지 않았어? 장례 비용이며 생활비 명목으로 이미 돈 가지고 갔잖아. 거기다가 장례 비용은 다 내지도 않아서 결국 내가 거의 다 냈고 그거 다 나한테 남아있거든? 소송해서 돈 가지고 가. 근데 나도 당신네들 대신해서 납부한 돈을 어떻게든 청구할 거니까. 시모는 저에게 보험금을 모두 주라며 말을 했지만 뻔뻔한 시모의 태도를 보며 절대로 남편의 보험금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받고 싶거든 소송을 하라고 말을 하니 아무 말도 못하고 뒤돌아 가버리는 시모를 보면서
사람은 역시나 달라지지 않는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남겨둔 돈은 사용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두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연락도 닿지 않았던 신우들의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잘 지내고 있어요? 오빠 장례 치렀다는 건 들었어요. 염치가 없어서 찾아가지 못했고 멀리서 장례하고 있는 건 봤어요. 다름 아니고 엄마 얼마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언니한테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오빠가 언니랑 헤어졌을 때 있잖아요. 엄마가 자기 암 걸렸다고 거짓말해서 오빠가 집에 온 거였어요. 그래야 오빠 돌아올 거라면서 엄마가 그랬거든요. 나중에 그 사실 알고 오빠가 정말 힘들어했어요. 언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오빠가 차라리 잘 됐다고 말하더라고요. 아무튼 미안했어요. 왜 저한테 그런 이야기 아무것도 말 안 한 거예요? 그럼 어머니 거짓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가씨도 정말 너무하네요. 오빠가 그렇게 평생을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결국 어머니 모신 건 아가씨들도 아니고 남편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언니, 미안해요. 그래도 저희 벌 받나 봐요. 엄마도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앓다가 가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빚을 꽤 많이 남기셨어요. 개인 사채까지 쓰셨던 통에 저희한테 협박도 들어오고 있고요. 언니, 미안한데 오빠 보험금 아직 다 안 썼죠? 저희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요? 엄마도 없고 저희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빠 보험금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 언니 돈 아니고 오빠 목숨값인데 조금만 도와주세요. 결국 나한테 도와달라고 말하려고 연락한 거네요. 네, 맞는 것 같네요. 어머님이고 아가씨들이고 다들 벌 받는 것 같네요. 그렇게 오빠가 힘들어할 때는 외면하더니만 결국 자신들 힘들 때만 이렇게 연락하고 저 도와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당신네 오빠 목숨값으로는 더더욱 도와줄 수 없을 것 같네요. 그게 당신네들 오빠가 원하는 거라서 저한테 남겼을 거고요. 끝까지 벌 받으세요. 신우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말하며 용서를 구하였지만 정작 연락을 했던 목적은 도움을 받고자였어요. 저와 헤어지게 된 것도 시모의 거짓말이었다는 것, 결국 남편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것은 시댁 식구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시댁 식구들에 대한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결국 신우들은 밤낮으로 미친 듯이 일을 하면서 빚을 갚고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남긴 사망보험금 일부는 남편과 같은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기부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빚 때문에, 생계 때문에 일찍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아이들에게 끝까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되었죠. 그리고 그와 연관된 제 사업에도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을 떠난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컸다 보니 그 마음이 보답으로 돌아온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난히 남편이 보고 싶은 날입니다. 그곳에서는 잠을 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막중한 책임감을 모두 벗어던지고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네요. 저희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과 오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으로 많은 사연에 공감하고 울고 웃고 하는 평범한 50대 주부입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해요. 남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지만 18살 어린 나이에
첫사랑과 눈이 맞아 철없이 미래를 약속하였죠. 그때 당시 첫사랑의 약속이 얼마나 믿음직스럽던지 그렇게 저는 19살에 임신을 하게 되었죠. 임신을 하게 된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기도 했고 철없을적 불장난 한 번으로 임신이 된 것이죠. 하지만 차마 아이를 외면할 수는 없더군요. 모진 마음을 먹다가도 꿈에서 아이가 나오고 이 아이를 없애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뱃속에 아기는 죄가 없었으니까요. 결국 전 부모님에게 저희 임신 사실을 밝힐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를 낳고 싶었거든요. 부모님은 저의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평화롭던 저희 집은 저 하나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났죠.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부모님의 기대에 충족되게 공부를 곧잘 했었던 저는 부모님의 희망찬 가슴에 대못을 박았죠. 그래도 그때는 저의 첫사랑과 함께라면 행복한 나날들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며 꿋꿋이 이겨냈어요. 아직까지 배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는 비밀로 하고 학교를 다녔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렇게 나한테 뒤통수를 쳐? 말 좀 해봐 이거사.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엄마 어찌 살라고? 아니 참나. 기껏 학교 보내놨더니 딴짓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당장 나가. 너 같은 딸 필요 없으니 이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아빠,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아기 꼭 낳고 싶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빌게요. 제발요, 네? 저 잘 키울 수 있어요. 너도 애인데 애가 어떻게 애를 키우겠다는 거야? 아빠 엄마는 네가 더 소중해. 그걸 못 본다. 철없을 때 실수할 수 있어. 없던 일로 하자. 앞길 창창한 애가 애엄마가 돼서 사는 꼴을 보라는 거냐? 아빠 엄마는 그렇게는 못해. 더 이상 토달지 마라. 아빠, 엄마한테도 소중하듯이 내 뱃속의 아이도 나한텐 소중해요. 죄송해요. 제발 이번에 제 뜻 들어주세요. 잘 키울게요. 네? 부모님은 대답이 없으셨어요. 앞날이 구말리같이 창창한 딸이 19살에 아이를 낳고 산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지금 제가 아이를 낳아 키워보니 부모님 심정이 어떠셨을지 이제서야 헤아려집니다. 엄마는 저를 끌고 병원에 가서 아이를 당장 지우자며 재촉하셨고 그런 저는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도망을 가서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사랑했지만 남자친구는 저의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 많이 당황했죠. 처음엔 놀랐을 거라 생각하고 합리화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저의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던 남자친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가 돌변했으니까요. 뭐? 임신? 확실한 거야? 아니, 제대로 확인해 봤어? 갑자기, 진짜 어떡하지?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렸어? 엄마 아빠는 알고 계셔. 당장 그놈 데려오라고 난리지. 너도 빨리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안 그래? 뭐? 안 돼. 우리 엄마 아빠 알면 나 죽어 진짜. 우리 아빠가 얼마나 엄한데. 일단 좀 생각해보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숨길 거야? 난 이 애 낳을 거야. 그리고 마음먹었어. 너랑 나랑 힘을 합치면 누구보다 좋은 부모로 살 수 있어. 난 지금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아. 그땐 내 실수였어.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자. 아니, 일단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 아이가 무슨 죄야? 너랑 나랑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지, 안 그래? 좋게 생각해. 우리 아이잖아, 너만 믿고 있을게. 제 기대와는 달리 남자친구는 오히려 실은 내색이었어요. 그때 당시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저런 모습을 보는 게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아이는 포기할 수 없었기에 저도 완강하게 밀어붙였어요. 꼭 양가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합법적으로 낳고 싶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미안하다였죠. 절망스러웠어요. 하루가 다르게 배는 불러오는데 대책이 없었으니까요. 저희 집에서는 절대 낳는 것은 안 된다고 길길이 날뛰시고 믿었던 남자친구마저 저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저 혼자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실수는 했지만 책임을 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차마 이렇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울 순 없었으니까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말하려고 몇 번이나 용기 내봤는데 진짜 아닌 것 같아. 미안한데 우리 이 아이는 지우자. 뭐? 고작 할 말이 그거야? 아이가 무슨 죄야? 너랑 나랑 잘못한 일을 왜 아이가 책임져야 해? 너 정말 너무한다. 생각 좀 해봐. 너 대학 안 갈 거야? 나중에 대학 가서 졸업하고 그때 애 낳아도 되잖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우리 아빠 엄마 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크신데 이렇게 실망시켜드릴 순 없어. 미안해. 더는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그러니 마음 돌려. 너 정말 책임감 없는 애구나. 난 절대 포기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네가 말 못하면 내가 해. 두고 봐. 이 아이는 꼭 낳을 거야. 너무 실망스러운 그의 지우자는 말에 폭풍같이 눈물이 쏟아졌죠. 그리고 전 이대로 있다간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남자친구의 집을 찾아갔어요. 네가 못하면 내가 말한다는 심정으로 말이죠. 그렇게 찾아간 남자친구의 집에선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 우리 규성이 친구라고? 그래, 네가 어쩐 일이니? 규성이 불려줄까? 여기 잠깐만 앉아 있으렴. 규성아, 친구 왔다. 나와 보렴. 야, 여기를 어디라고 와? 아, 나가. 나랑 얘기해. 엄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빨리 나가. 제정신이야? 내가 얘기한다니까. 남자친구는 절 보자 사색이 되어 절 쫓아내려고 했어요. 너무 슬펐죠. 하지만 아이를 지켜야 했기에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저를 말리는 남자친구를 뒤로하고 남자친구의 아버님, 어머님에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들려오는 대답은 처참했죠. 아니, 네가 말 못하는 거 내가 말할게. 어머님, 아버님,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 저 사실 규성이 아이 가졌습니다. 뭐? 규성아, 네가 말해보렴. 이 학생이 뭐라고 하는 거니?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지. 네가 말해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 진짜. 아, 죄송해요, 엄마. 어쩔 수 없었어요. 최대한 엄마 아빠한테 피해 안 끼치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참나,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네. 그게 규성이의 애라고 확신할 순 있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지?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는데. 네? 말씀이 지나치세요. 이규성, 너 말 좀 해봐.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을 내가 듣고 있어야 하는 거야? 어디서 남의 씨인지도 모르는 애를 패고 와선 뭐? 감히 우리 집에 들어와 내 아들 애를 가졌다고?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데? 어떤 집안인 게 중요한가요? 팩트는 규성이 아이를 가졌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온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 집안이 대대로 의사 가문이다. 규성이도 곧 의대에 진학할 거고 우리 아들 발목 잡지 마라. 아이는 지워라. 돈은 대주마.
그렇게는 못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이규성, 너도 진짜 비겁하다. 이 애가 네 애가 아니야? 네 입으로 말해봐. 남자친구의 아버님 말은 충격적이었죠. 자기 아들은 그럴 리가 없다며 어디서 남의 애를 베놓고 뻔뻔하게 따지는 거냐고 했어요. 아이를 치우라고 강요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는 건 무리라고 판단되어 뛰쳐나왔죠.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따라오기는커녕 부모님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절망스러웠어요. 19살에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를 가졌고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을 일인 건 맞지만 아이 하나를 책임지기가 이렇게 어렵다니요. 정말 속상했어요. 남자친구의 집을 나와 터덜터덜 걷다 집 앞에 도착하여 한참을 울었어요. 문득 뒤에 인기척이나 뒤돌아보니 조용히 저희 아빠가 저를 쳐다보고 계셨어요. 아빠의 얼굴을 보자마자 얼마나 눈물이 흐르던지 죄송한 마음과 무서운 마음이 공존하여 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아빠는 그런 저를 안아주셨어요. 너를 낳고 얼마나 기쁘던지. 아마 그날은 내 인생에서 최고로 기쁜 날이었다. 오늘이 최고로 마음 아픈 날이고, 남자친구네는 뭐라고 하니? 얘기는 했니? 아마 그 집 부모들도 받아들이기 쉽진 않을 거야. 꼭 아이를 낳아야겠니? 그럼 당장 졸업은? 남자친구네 집에서도 반대해요. 아이는 꼭 낳고 싶어. 내가 책임져야지, 안 그래요? 안 그럼 너무 불쌍하잖아. 네 눈에서는 지금 눈물이 나지? 아빠 눈에서는 지금 피눈물이 난다. 너도 네 애 낳아봐. 어떤 기분인지 잘 알 거야. 추우니까 들어와. 아빠의 피눈물 한마디에 와락 무너졌어요. 세상에서 이런 불효가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저도 저를 어찌할 순 없었고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집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자 아빠는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셨어요. 하지만 저를 말릴 순 없었어요. 이미 아이를 책임지기로 한 이상 무조건 낳아야 했거든요. 다음날 아빠와 엄마는 외출을 다녀오신다고 하고 밖을 나갔습니다. 한참을 지나도 오시지 않자 걱정이 되던 참에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남자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혜미야, 여기 너희 엄마 아빠 와 계셔. 우리 집에. 얼른 와서 말려봐. 어? 아, 나도 진짜 모르겠다 이제. 하여튼 빨리 와. 무슨 소리야? 우리 아빠 엄마가 너희 집을 어떻게 알고 지금 오신 거야? 금방 갈게. 우리 아빠 엄마 좀 상처 안 받게 도와줘. 남자친구의 말에 헐레벌떡 남자친구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곳엔 고개를 숙이며 부탁을 하고 계신 아빠 엄마가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평생을 남한테 아쉬운 소리 없이 살아가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남한테, 그것도 저 때문에 고개를 숙이다니요. 그 자리에서 철버덕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렸죠. 하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의 반응이 더 대박이었어요. 제가 면목이 없네요. 이렇게 된 거 아드님과 저희 딸아이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면 어떨까요? 네? 미쳤어요? 우리 아들은 이제 의대에 들어가서 앞날이 창창한데 어디 앞날을 망치려 들어? 그리고 그 애가 우리 아들 애라는 게 확실해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오셔서 사정해도 소용없어요. 그만 가세요. 나 원참. 여기 누구 없나? 저희 딸아이가 밤만 되면 울어요. 어미 된 도리로서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애들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줍시다. 네? 예, 말 좀 해봐. 너도 책임이 있잖니. 우리 혜미만 탓할 게 아니라 이 집 아드님도 같이 책임을 져야죠.
안 그러나요? 어머, 이 집 엄마 말하는 것 좀 봐. 아니, 까놓고 그렇게 몸을 굴리는데 우리 아들네인 건 확실하고요? 벌써부터 발랑 까져가지고.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꼭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겠어요? 아드님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빠 엄마는 설득을 하려 하셨고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콧방귀를 뀌시며 안 된다고 하였죠. 모욕적인 언사도 스스럼 없었고요. 그것을 보니 앞날에 희망이 부풀었던 게 와장창 깨지더군요. 저희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니 보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서야 했습니다. 이제 애 아빠는 필요 없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눈물이 앞을 가렸죠. 엄마, 아빠, 가자. 여기서 이럴 필요 없어.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왜 엄마 아빠가 이런 취급을 받고 있어? 아줌마, 아저씨, 잘 들으세요. 누구 애냐고요? 애 낳고 유전자 검사해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모욕을 줘도 유분수지. 이규성, 너 그렇게 찌질한 애였냐? 내가 미쳤지. 아빠 없이도 잘 키울 거고요. 두고 보세요. 지금 받은 구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엄마, 아빠, 얼른 일어나. 가자니까. 그럼 그렇지. 어디 저런 내가 감히? 그래, 너 말 잘했다. 혼자 애를 낳아 키우던지 마음대로 하고 얼른 나가. 아줌마, 소금 뿌려요. 뭐? 우리 딸한테 당신 말 다 했어? 내가 우리 딸 봐서 참으려 했는데 병원장집이면 다야? 내가 그 병원 다 소문내서 박살낼 줄 알아?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어디서 우리 딸을 그딴 식으로 대해? 너네 사람 잘못 봤어. 알겠어? 아이고, 무서워라. 어디 마음대로 해봐요. 딸 앞세워 팔자 고치려고 했다면 오산이야, 이 사람들아. 어딜 우리 집에 들어와? 아줌마, 아저씨, 그리고 너 두고 봐.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지금 우리가 당한 모욕 다 갚아줄 거니까, 알겠어?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에게 소금을 뿌리려고 하자 엄마는 벌떡 일어나 따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희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나머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부모님의 뜨거운 눈물을 처음 봤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그리고 전 학교를 반개월 남겨놓고 자퇴를 했습니다. 점점 배가 불러왔고 소문이 퍼질 대로 나서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쁜 딸아이였어요. 딸아이는 제 이름 강혜미에서 강씨를 따서 강유진이라고 지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였어요. 모성애란 대단했죠. 그리고 내리사랑이라던가요. 부모님도 제 딸아이를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그리고 전 아이를 낳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엄마와 아빠의 도움으로 공부에 틈틈이 전념할 수 있었으니까요. 네 삶 포기하지 마라. 엄마는 그거 하나뿐이야. 애 하나 바라보고 이렇게 사는 거 싫어.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줄 거니까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엄마 아빠는 그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엄마, 고마워. 내가 죽을 때까지 엄마 아빠한테 이 빚을 갚으며 살 수 있을까? 나 정말 열심히 할게. 지켜봐 주세요. 우리는 혜미 너 믿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 유진은 걱정 말고 우리가 다 돌봐줄 거야. 너도 너 인생 살렴. 엄마 아빠의 권유로 검정고시도 봐서 합격하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학창시절 공부를 곧잘 했던 저는 법학과에 진학했어요. 낮에는 학생, 밤에는 육아로 눈코 뜰 새 없이 지냈죠.
생각보다 아이 키우는 일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엄마가 많이 도와주셨지만 밤에라도 저 혼자 애를 봐야 했죠. 시험 기간이라도 겹치려면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살았어요. 그래도 덕분에 저는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였고 시험 3번 만에 40패스를 하였습니다. 검사가 되었죠. 제가 사실을 패스하던 날 아빠 엄마는 2번째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사로 임용되던 날 우리 딸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죠. 행복했어요. 우리 혜미가 검사가 되다니 정말 수고 많았다, 혜미야. 엄마는 이제 요한이 없어. 유진아, 우리 엄마랑 같이 사진 찍을까? 우와, 엄마 축하해. 그럼 우리 엄마 이제 뒤입더 높은 사람 되는 거 맞지?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다. 우리 엄마 검사라고? 그럼 자랑해도 돼. 엄마 아빠 고마워요. 엄마 아빠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 더 효도할게요. 효도는 이걸로 충분해. 네가 행복하다면 엄마 아빠도 행복하니까. 아유, 기쁘다, 우리 딸. 검사가 되다니. 정말 대견해. 그렇게 제 인생 꽃길이 펼쳐졌습니다. 미혼모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검사가 되자 태도가 돌변했죠. 검사가 되니 제 딸아이도 미혼모의 딸이 아닌 엄마가 검사래라는 말을 듣고 있더군요. 이런 게 능력이구나라고 실감했습니다. 중간중간 아이 아빠에게 당했던 배신, 그 집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언젠간 꼭 대갚아주리라 생각하며 지냈어요. 그런 마음가짐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없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제가 아낌없이 사랑을 준 덕분에 한부모 가정에 태어난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밝게 자라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검사로 10년 재직을 하고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죠. 과거가 어둡다고는 상상도 못할 만큼 성공하였어요. 누구나 아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 그리고 착하고 예쁘고 똑똑하게 자라주는 딸, 남부러울 거 없었죠.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딸아이에게는 믿음직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었고 부모님에게는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또 10년이 지나 딸아이는 대학도 가고 졸업도 하여 저를 쏙 빼닮아 로스쿨에 진학했죠.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아빠 엄마도 기뻐하셨어요. 아유, 검사가 한 명도 나오기 힘든데 우리 소녀딸까지 로스쿨에 가다니. 아유, 엄마 닮아 아주 머리가 똑똑하다니까. 할아버지, 그럼 내가 누구 딸인데 우리 엄마 닮아 이렇게 똑똑하지 안 그래? 두고 봐. 엄마처럼 멋있는 사람 될 테니까. 아유,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혜미야. 넌 안 몰래 흘린 눈물 얼마나 많겠어. 모든 게 다 보상되는 느낌이야. 정말 행복해. 그렇게 저희 집은 행복했어요. 그렇게 행복을 뒤로한 채 전 제자리를 찾으며 일을 해나갔죠. 어느 날 의료 소송건이 저에게 들어왔더군요. 소장을 보니 피의자가 이규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갑자기 심장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아는 의사 이규성이 맞는다면 바로 유진이 아빠였던 것이죠. 피해자를 만나 자초지정 설명을 들어보니 의료가실로 인한 척추 손상이었죠. 하지만 사실 의료소송을 피해자가 이기긴 쉽지 않았지만 전 흥미가 생겼어요. 28년 만에 복수할 기회였으니까요. 소송 준비를 해보니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병원 자금 세탁에 비리에 대리수술에 이건 뭐 불법 천지였죠. 일단 저는 의료가실에 초점을 두고
파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코피 터지도록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워낙 허점에 명백한 의료가실이었기에 소송이 수월했어요. 그쪽에서도 만만치 않은 상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법조계 28년 된 베테랑인 절 이기긴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피의자를 마주하는 순간 절 보고 많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 남자는 한눈에 봐도 욕심이 많이 찬 모습. 하지만 19살 이목구비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죠.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더군요. 그 역시도 절 한눈에 알아봤고요. 전 통쾌했어요. 아니, 어떻게 네가 여기를? 아니, 피해자 변호사가 너야? 네가 변호사가 된 거야? 말도 안 돼. 기막혀. 뭐가 말이 안 돼? 왜? 어디서 거지같이 살고 있을 줄 알았니? 거지 같은 건 너야. 지금 너 이게 뭐니? 형편없네 아주. 일부러 이 사건 맡은 거야? 혹시 날 계속 염탐하고 있었어? 유감이다 정말.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자. 묻고 싶은 말이 많아. 너랑 나랑 할 얘기가 남았나? 무슨 얘기? 넌 그냥 여기서 이제 면허 정지가 된다는 거야. 아님 취소려나? 두고 봐. 너 꼴랑 의사로 해먹는 지금 그 짓 못하게 해줄게. 그리고 착각하지 마. 내가 널 왜 염탐하겠니? 뭐가 아쉬워서? 착각도 자유라더니. 나이가 먹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기대해. 내가 어떻게 싸웠는지. 이번에 피해가기 어려울 거야. 그동안은 돈만 주면 다 해결됐겠지? 이번엔 어림없어. 너희 집 3대째 의사 가문이라고 너네 엄마가 그렇게 복로와 노래노래 부르더니 별거 아니다 정말. 뭐? 네가 나를 따라다니지 않고서야 어떻게 변호사가 돼? 너 그때 애 낳고 그냥 자칫 감춘 거 아니었어? 근데 여길... 저의 말에 그는 말이 없었죠. 생각이 많아진 듯 보였습니다. 얼마나 통쾌하던지 아주 고소했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하기 잘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계속 소송을 이어가던 중 알면 알수록 웃기더군요. 척추 손상 사례가 너무 많더라고요. 병원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친아빠는 수술을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도 시킨 대리수술 사례도 있었고요. 정말 악질이었죠. 본인은 편하게 있겠지만 그 수술을 받은 환자는 무슨 죄겠어요? 전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마음속엔 정의감이 불타올랐죠. 너희 집 싹 다 엮어 다신 수술실 못 들어가게 해주마라는 생각으로 제 영혼을 갈아 넣었어요. 그리고 소송을 계속 준비해 나갔습니다. 결론은 대리수술 의료가실이 인정돼 아이 아빠는 면허가 취소되었죠. 통쾌했네요. 피해자에게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고 퇴장하려는데 아이 아빠가 절 붙잡더군요. 무슨 얘기를 하나 드러나 보자 해서 따라갔습니다. 역시는 역시였지만요. 너 일부러 그런 거지? 꼭 대리수술권도 엮어야 했어? 이건 의료과실의 문제지. 대리수술 문제가 아니었다고. 너같이 양심 없는 게 의사를 하면 되겠니? 돈에 눈이 멀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게 반성 좀 해. 기껏 잘 살 거라고 다 버리고 떠났으면서 고작 한다는 게 의사 면허 취소? 참나 창피하다 진짜. 너랑 말 섞는 것도 불쾌해 알아? 그때의 안갚음을 지금 하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낳지 말자고 했잖아. 자기가 고생 자초해서 낳았으면서 날 왜 원망해? 넌 생명이 우스워? 어디서 그때 얘기를 꺼내? 네가 감히? 할 땐 좋았으면서 책임은 못 지겠다. 너 지금 의료과실도 그때랑 다를 게 뭐니? 너가 저지른 짓 똑똑히 그 책임 묻겠다는 뜻이야. 넌 콩밥 안 처먹인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 너네 집 가진 거 돈밖에 없잖아. 지금부터라도 너 때문에 척추 손상된 사람들한테 회개하며 살아. 알겠어?
다신 수술한다 뭐한다 깝죽대지 말고 이 양심 없는 놈아. 내가 그때 미쳤었지 너란 놈을. 너 지금 나이 든 네 모습 얼굴에 심술이 그득그득해 알아? 거울 좀 봐. 무섭다 얘. 전 그렇게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통쾌했습니다. 의사가 됐을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 됐을 줄로는 상상도 못했는데 아이 아빠인데 저런 모습을 보니 화가 났죠. 그렇게 사무실에 들어와 밀린 업무를 하려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딱 봐도 불길한 예감.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소리치는 목소리. 그 여자였습니다. 이규성의 어머니, 나에게 모욕을 준. 거기에 강혜미 전화 맞죠? 나 규성이 엄이다. 당장 만나. 얘기할 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네 사무실로 가마. 사무실은 규성이한테 들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아줌마가 함부로 와요? 28년 만에 전화해서 매너하고는 전 할 말 없습니다. 전화를 끊었는데 1시간 후 비서에게 누가 나를 급히 찾는다는 말에 로비로 나가보니 28년 전 표독하기 짝이 없던 아줌마더군요. 표정은 잔뜩 상기되어 저를 찾았습니다. 아마도 아들 의사면허 취소건으로 절 탓하려 온 것 같았어요. 어이가 없었죠. 참 입도 싸다고 생각했어요. 그새 그걸 지 엄마한테 이르는 꼬락서니하고는 아주 웃겼죠. 그리고 오히려 잘됐다 생각했어요. 제가 분명 할 말 없다고 했을 텐데 여기가 어디라고 옵니까? 전 당신이랑 할 말 없어요. 알아요? 그동안 아주 이갈고 잘 살았더구나. 그래, 이제야 속이 좀 풀리니? 네가 감히 우리 집 3대째 의사 가문을 끊어놔? 아줌마네 3대고 4대고 저 관심 없고요. 혈압 올라가시기 전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세요. 전 할 얘기 없으니까 아셨어요? 아님 미련을 못 버린 거냐? 그렇게 우리 집에 못 들어와서 안달을 떨더니 아직까지 규성이 못 잊은 게야? 이렇게라도 붙잡고 싶었니? 옛다. 이거 먹고 네 딸년 앞세워 쳐들어올 생각 마라. 그리고 항소할 거야. 알겠어? 네가 지금 이러는 것도 다 우리 규성이 못 잊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더 이상 말은 안 하마. 언감생심도 유분수지. 아무리 변호사라도 넌 안 돼. 알겠어? 이 아줌마가 진짜 미쳤네. 여기서 쫓겨나고 싶어? 어디다 대고 와서 행패야. 배운 것도 없이 무식하게 말이야. 남자 쪽 어머니가 허공에 던진 건 100만 원이었죠.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오더군요. 돈을 다시 던지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달려오더니 남자 쪽 어머니를 밀쳤습니다. 놀라서 보니 저의 딸이었네요. 저와 같이 집에 가려고 로비에서 절 기다리는데 제가 그 아줌마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말았던 거죠. 너무 놀란 딸을 진정시키려는데 똑똑한 딸은 모든 사태 파악이 된 듯 말을 이어나갔어요. 할머니, 미쳤어요? 어디다 대고 우리 엄마한테 돈을 드밀어? 당신이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엄마, 이 아줌마가 그 내 친부 어머니야? 그럼 나한텐 할머니인가? 아주 웃기네. 우리 당신네들 다 잊고 살았어, 알아? 도끼병도 가지각색이지. 할머니, 정신 차려요. 나 졸업하면 검사 될 거야. 그래서 당신네 병원만 노릴 거야. 얼마나 세금 세탁을 더럽게 하는지. 내가 당신네 병원만 쫓아다닐 거니까 기대해. 3대째 의사 가문? 웃기고 앉았네. 얼어 죽었다. 좀만 기다려요. 할머니 살아있을 때 압수수색 해줄 테니까. 아니 너 이 아이냐? 그때 낳은 딸이 이 아이야? 참 기가 막혀. 어쩜 표독스럽기도 짝이 없지. 표독이 뭔지 모르나 본데 1년만 기다려요. 할머니네 병원 징글징글하게 파줄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깨끗이 살아요. 네? 지금부터라도 장부 관리 잘해놔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혈압 관리 잘 하시고요. 그때까지 살아있으려면 아셨죠? 딸은 검사가 되어 그 병원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 어느 협박보다도 무서웠죠. 그리고 아이 할머니는 놀란 가슴 진정시키고 기사를 불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찌나 딸에게 미안하던지 이런 모습 보여서 창피하기도 했고요. 참았던 눈물이 났어요. 미안하다, 유진아. 이런 모습 보여서 너희 아빠 참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게 귀에 박히게 말해줬는데 놀랐지? 아니, 알고 있었어. 이미 엄마가 나 19살에 낳았는데 이미 그것도 예상 못했을까봐? 고마워. 엄마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난 엄마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리고 꼭 검사 될 거야. 내가 저 집 부숴버릴 거야. 그러니까 지켜봐, 엄마. 그런 말 하면 못 써. 넌 고운 생각만 하고 고운 말만 써. 알겠지? 엄마는 그래도 네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너무 행복해. 그거면 됐어.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시고 너 이렇게 밝고 착하고 진짜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아주. 그러니까 좋은 생각만 해. 그렇게 그날 일이 해프닝처럼 지나갔고 아이 아빠는 항소를 했지만 패했어요. 그리고 벌금을 때려 맞았죠. 그리고 아이 할머니에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한번 딸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이제 와서 딸을 찾다니 어이가 없었죠. 그로부터 딸아이는 우수한 성적으로 검사가 되었습니다.